토트넘 허스퍼가 노팅엄 포레스트를 상대로 오랜만에 정말 볼만한 화끈한 축구를 선보이면서 승리했는데요. 이번 경기 선발 명단에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손케쿨 트리오, 그동안 토트넘 공격 라인의 제1옵션으로 여겨졌는데 손케히 트리오, 즉 히샬리송이 선발 명단에 들어온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도 살아나는 긍정적인 점들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페드로 포로까지도 이날 경기 공격적으로 좋은 플레이를 펼치면서 결국에는 쿨루셉스키가 빠진 게 좀 효과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최근에 계속 그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쿨루셉스키가 지난 시즌 같지 않다. 특히 부상 이후에 폼이 확 떨어진 게 보인다. 이럴 때면 히샬리송을 한번 쿨루셉스키 대신에 써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은 안 그러다가 이번에 마침내 그랬는데 그게 바로 효과를 발휘를 한 거죠. 사실은 이제 히샬리송 선수가 선발로 나오고 손흥민 선수가 선발이 아니었던 경기에 좋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문제냐, 페리시가 문제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드렸었는데 히샬리송과 손흥민 선수를 함께 써보지 않았던 때의 또 사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히샬리송과 손흥민 선수가 함께 뛸 때의 시너지가 조금 기대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포메이션 살펴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들이 또 페리시가 빠졌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 페리시치가 빠지고 벤 데이비스가 왼쪽 윙백으로 나왔고요. 또 이제 오른쪽 윙백에는 에멜송이 부상 후 빠지면서 이제 그 포로가 선발로 나왔고요. 그리고 2선에 이제 그 손흥민 선수와 히샬리송이 좌우에 배치가 된 형태였던 거였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호이비에르와 스키페이 중원 조합도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펼쳤고, 무엇보다 이제 에멜슨 로얄이 요새 워낙 잘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빠지는 것에 대한 우려점이 있었는데 히샬리송이 열심히 뛰어주면서 또 포로까지도 커버해주는 그런 좋은 시너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전반전에는 히샬리송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했어요. 그것도 조금 득점 욕심도 내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 최근에 인터뷰 파동이 있었다 보니까 내가 뭔가 보여줘야 돼,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 시작 3분 만에 스킵 이거 진짜 예술적이었죠. 장거리 롱패스를 보내준 거를 히샬리송이 들어가서 이제 골을 넣었는데 이게 VAR 결과 뭐 아슬아슬하게 옵사이드에 걸린 걸로 뜨긴 했는데요. 이거 진짜 프리미어리그는 이 VAR 시스템을 좀 반자동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선도 좀 애매하게 그려서 이거는 동일선상처럼 보였었거든요. 보이기는. 결국 이제 사람의 눈으로 봐도 VAR은 확실하지가 않다. 그래서 반자동 옵사이드가 도입이 된 건데, 어찌됐거나 이제 인터뷰 파동 이후 콘테 감독도 히샬리송에게 기회를 줬고 히샬리송도 헌신하는 모습 보였고, 비록 이게 골이 되지는 않았지만 초반에 토트넘의 분위기가 좋았던 과정에는 이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결국 선제골에도 히샬리송이 관여를 했었거든요. 그 포로의 전진 패스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히샬리송이 측면을 파고 들다가 크로스 올린 거를 이제 벤 데이비스가 패스를 내줬고, 여기서 이제 포로가 크로스 올린 거를 케인 선수가 타점 높은 헤딩 슈팅으로 이제 골을 넣은 거죠. 그 팀의 플레이 과정이 좌우를 넘나들면서 이동됐고 윙백도 관여했고 공격수도 관여하는 팀 플레이로서 나온 골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히샬리송이 페널티킥까지 얻어냅니다. 이제 그 포로의 패스를 이제 케인이 다시 이제 원터치로 패스를 찔러줬고, 이걸 이제 히샬리송 선수가 빠르게 치고 들어가면서 이제 상대 파울을 유도해낸 거였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케인이 페널티킥을 차분하게 골을 넣으면서 시즌 20호 골 프리미어리그요. 이게 그간 그 개인 통산 6번째 이제 프리미어리그 20골 이상 득점이었던 거였거든요. 결국에는 골의 주인공은 케인이었지만 히샬리송 선수가 두 골에 모두 관여하는 굉장히 순도 높은 활약을 펼쳤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히샬리송 선수의 선발 투입이 적중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히샬리송 선수가 이 경기에서 전반전에는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선수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드리블 성공률이 100%였고요. 그리고 이제 패스 성공률도 86%. 원래 그동안 저희가 이제 그 히샬리송 조금 단점을 지적할 때 정교함이 떨어진다, 그래서 패스 성공률이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패스 성공률도 상당히 높았고, 또 이제 그 그라운드 볼도 4번 경합해가지고 3번, 이거는 히샬리송의 강점인 거죠. 그리고 파울도 2번 얻어냈고, 거기서 이제 페널티킥을 얻어낸 데다가 이제 VAR로 취소된 골도 있었던 거였죠. 그 골까지 인정이 됐다면 전반전 거의 10점 만점에 10점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후반전에도 사실 플레이가 좋게 이어지면서 결국 공격 포인트를 올리게 되는데, 어찌됐거나 히샬리송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와의 호흡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후반전에 특히 손흥민 선수와 히샬리송
히샬리송 선수 간의 호흡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먼저 그 슈팅 기회를 만들어준 건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스루 패스를 찔러준 거를 히샬리송이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거 수비가 상당히 태클을 잘 들어왔죠. 타이밍 좋게 들어오면서 이제 막아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히샬리송 선수가 손흥민 선수한테 이제 슈팅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57분경에 그 히샬리송이 또 이번에 드리블로 치고 가다가 컵백을 준 거를 이걸 이제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가져갔는데 수비가 이것도 차단 상당히 잘 들어왔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흥민 선수의 골 장면도 히샬리송이 사실상 만들어준 거였는데요. 크로스 처음에 올렸던 거 이것도 굉장히 정교하게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갔었거든요. 예. 근데 워럴이 몸을 날려가지고 태클로 막아냈는데 이걸 다시 히샬리송이 달려가가지고 크로스를 재차 올렸고 이게 수비 두 명이 가리고 있어서 안 보였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딱 넘겨준 게 정확하게 이제 수비수들을 넘어서 손흥민 선수한테 배달됐고 여기서 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무릎으로 받아낸 다음에 또 이제 한번 끌어당겨가지고 수비 간격을 조금 벌리고서는 슈팅으로 골 넣었던 거였죠. 그 슈팅도 이제 존조 쉘비의 가랑이 사이로 넣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 좁은 공간 급박한 순간에도 얼마나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인지 그리고 차분한 선수인지 급하지 않게 확실하게 잘 마무리했는데 어찌됐거나 히샬리송의 플레이가 없었다면 역시 손흥민 선수에게도 기회가 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경기에서 히샬리송 선수가 그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 3회를 제공했는데요. 이게 히샬리송이 이 경기에서 다른 선수들한테 패스 준 것보다 가장 많은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오른쪽과 왼쪽이 그렇게 패스를 많이 주고받지 않거든요. 근데 히샬리송은 상당히 많이 그래도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했고 거기서 결국 골이랑 슈팅들이 나왔던 거였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도 히샬리송한테 패스를 3번 똑같이 제공을 해줬습니다. 사실 쿠루세스키가 뛸 때는 지난 시즌에는 또 쿠루세스키도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를 많이 해줬지만 올 시즌에는 본인이 슈팅을 가져가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고 혹은 크로스 패스를 올리는 상황만 나오다 보니까 쿠루세스키 선수가 손흥민 선수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시즌이었거든요. 근데 히샬리송 선수가 들어오면서 합이 잘 맞아 들어갔다. 근데 이제 그 84분경에 손흥민하고 히샬리송이 나가고 이제 모우라하고 쿠루세스키가 들어갔었는데요. 근데 이제 쿠루세스키 선수는 이 추가 시간 3분경 대체 왜 한 건지 모르겠는 핸드볼 파울을 범하면서 그것도 심지어 페널티 박스 바깥에 있었는데 손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뭐든지 축구는 무조건 볼 중심이에요. 볼을 중심으로 보고 그리고 또 이제 라인에 걸치면 인으로 봐요. 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페널티킥이 주어진 거였죠. 상대한테. 다행히 포스터 골키퍼가 안드레 아유의 페널티킥을 선방해준 덕에 3대1 승리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지 이거 만약에 실점했으면은 마지막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을 거예요. 노팅엄한테. 그럴 경우에 쿠루세스키 선수가 거의 대역죄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쿠루세스키가 교체로 나와서 몇 분 안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날렵하지 못했다, 둔탁했다는 걸 봤을 때는 쿠루세스키의 폼이 확실히 떨어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대 득점 그래프랑 또 기대 위협 그래프를 보더라도 80분 이전과 80분 이후가 확 달라졌죠. 그 전까지는 그냥 토트넘의 완벽한 완승 경기였어요.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이번 시즌 들어서 크리스탈 팰리스전 다음으로 좋았던 경기였어요. 그 경기 4대0으로 승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그 경기 다음으로 가장 좋았던 경기였는데 저 실점을 하면서 조금 아쉽게 되는 장면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후에 조금 밀리면서 그런데 이제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나가고 클루세스키랑 모우라가 들어오면서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3대0이었고 그 코너킥을 통한 실점이 아니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4대0, 5대0까지도 기대할 수 있었고 만약에 그 손흥민 선수와 히샬리송 선수를 교체하지 않고 아예 끝까지 밀어쳤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을 정도로 히샬리송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공격 합이 좋았었는데요. 근데 히샬리송 선수가 이 경기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요. 일단 도움 올린 것도 그렇고 페널티킥 얻어낸 것도 그렇고 또 이제 선제골에 관여한 것도 그렇고 세 골에 전부 직간접적으로 전부 다 관여한 데다가요. 드리블 2회 시도해가지고 1회 성공시켰고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패스 성공률이 이제 86%가 나왔고요. 찬스 메이킹도 2회 물론 그
그 두 번이 다 손흥민 선수한테 준 거긴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크로스도 3번 시도해가지고 한 번 성공한 거면은 33%가 넘는 거니까 이거면은 뭐 준수한 수치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크로스가 골이 된 거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결정적인 크로스였고 또 이제 장기인 그라운드 볼 경합 8회 해가지고 6회를 성공시켰는데 이게 가장 많이 성공시킨 숫자였어요. 히샬리송 선수가 확실히 본인의 장기를 보여준 데다가 이제 파울을 얻어낸 횟수도 3회로 가장 많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비적으로 클리어링 1회, 가로채기 1회, 태클 2회를 기록하면서 본인의 강점을 확실하게 보여준 건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볼 경합 그래프인데요. 히샬리송이 전체 4위, 그리고 이제 토트넘 선수들 중에선 3위로 나오는데요. 랑글레하고 로메로는 저 이제 사선 그려진 거는 세트피스에서의 경합인 거거든요. 센터백들은 세트피스에서 경합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세트피스를 제외한 경합 승리는 히샬리송이 최다였다라는 거죠.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 그리고 히샬리송 선수가 이제 밀란과의 경기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끝나고 나서 나는 출전 시간이 필요한 선수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뭐 드문드문 교체로 나온 경기들은 꽤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선발 출전하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뛰면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나는 장점이 나오는 선수다. 특히 이제 그런 점들을 웨스트햄전이나 첼시전에는 수비적으로 보여줬는데 네. 이번 경기는 공격적인 면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네. 솔직히 이제는 히샬리송 말이 맞았구나. 히샬리송 너가 옳았다. 약간 이런 증명하는 경기가 됐어요. 예. 거기다가 히샬리송이 뛰니까 확실히 포로가 살아났어요. 그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 저도요. 그러니까 포로를 쓸 거면은 히샬리송을 쓰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에메르송이라면은 또 이제 클루세스키가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정상적인 클루세스키라면은. 그렇죠. 최근은 지금은 아니지만은 하지만은 포로의 파트너로는 히샬리송이 히트맵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수비 진영까지 내려가가지고 커버들을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로가 거의 측면을 지배했습니다. 전 놀랐던 게 이제 로메로도 물론 수비 라인에 커버 범위가 넓고 좋은 선수인데 로메로가 또 오늘 많이 올라오는 상황들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 히샬리송이 정말로 로메로 위치까지 내려가서 수비를 해주는 모습을 보고 또 그리고 다시 공격까지 올라가는 그 체력을 보니까 히샬리송이 본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경기 뛰게 해주면 내 인생을 바쳐 뛴다. 내 목숨 걸고 뛴다. 정말 그렇게 뛰면서 포로의 수비도 커버해주고 연계도 해주고 뭐 어시스트도 해주고 히샬리송 포로가 측면을 거의 뭐 지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히샬리송은 정말 열심히 뛰는 게 최대 미덕인 선수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브라질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가장 특징적인 다른 브라질 선수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건 이 둘의 그 히트맵을 합치면 이제 오른쪽이 나오는 거거든요. 완전히 오른쪽을 둘이서 그냥 지배를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만든 거죠. 사실 저희가 포로에 대해서 좀 잘못 영입한 거 아니냐는 말씀 드렸을 때 뒤에 탄강가가 있든지 뒤에 산체스가 있든지 또 앞에 클루세스가 있을 때였는데 네. 지금처럼 히샬리송 앞에 있고 로메로 뒤에 있으니까 포로의 단점이 이번 경기는 거의 안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포로가 이 경기에서 득점 찬스 패스 손흥민 선수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네. 윙 빼고 나왔음에도 그 정도로 공격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컸고요. 심지어 이번 경기에서 패스도 최상위권으로 많이 기록을 했고요. 시도도요. 성공도 최상위권으로 기록한 거인데다가 기대 위협은 가장 높았죠. 포로 선수가. 네. 그리고 또 이제 위협적으로 패스를 받은 그거 숫자도 중위권에 있었고 또 이제 전진 패스 상위권, 전진 볼 캐리는 최상위권, 그리고 또 이제 전진에서 받은 것도 나름 상위권, 드리블 돌파도 2회 성공시켰고 볼 경합 승리도 2회를 한 겁니다. 결국에는 선수가 어떻게 짝을 지어주냐, 어떻게 전술적으로 역할을 해주냐, 어떻게 전술적으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주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게 마찬가지로 손흥민 선수의 경우도 합이 많은 선수랑 뛰니까 장점이 나오고 그렇죠. 지금까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사라지는 걸 봤을 때는 선수가 문제가 아니라 선수가 기량이 하락했다, 폼이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 감독이 제대로 못 쓴 거 아니냐. 특히 포로의 경우, 히샬리송의 경우, 이날 손흥민 선수의 경우를 봤을 때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느냐. 저희가 안 그래도 지난 방송 때 챔피언스리그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성토를 했었죠. 선수들의 특징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라고 했었는데요. 반면 이제 클루세스키는 이 경기에서도 좀 부진했죠. 뭐 물론 패스 성공률은 100% 기록하긴 했지만요. 수비적으로는 이 경기가 3대1로 앞서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수비적으로 기여를 해줬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도리어 수비적으로 또 도리어 위기 상황을 만들었죠. 페널티킥을 헌납하면서. 게다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선수의 뭐 특성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클루세스키는 분명히 장점이 많은 선수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기량 자체가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선수고 잘하던 선수라도 폼에 문제가 있으면 빼야 되는데 이게 좀 다른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 선수의 폼 문제가 아니라 네. 잘 합을 못 맞춰서 썼다. 근데 쿨루세프스키는 명백하게 요즘 그냥 터치 하나 보면 알잖아요. 뭔가 몸 상태에 문제가 있다. 그 부상 이후에 이렇게 흔들린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 선수나 포로 선수처럼 잘 쓰지 못해서 못한 게 아니라 네. 쿨루세프스키 자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시즌 쿨루세프스키는 프리미어리그 19경기에서 2골 5도움에 그치고 있거든요. 지난 시즌 후반기에 와가지고 18경기 출전 시간도 더 적었어요. 예. 그럼에도 5골 8도움을 올렸던 클럽이거든요. 예. 쿨루세프스키는 아시다시피 스웨덴이 월드컵 본선에 못 올랐기 때문에 월드컵 때문에 뭐 피곤하다거나 뭐 문제 생기다거나 이런 이슈는 없었거든요. 부상 때문인 거죠. 예. 예. 거기다가 이제 공식 대회를 다 놓고 보더라도 도움 하나가 더 추가될 뿐입니다. 시간은 더 늘어나는데 예. 그 정도로 현재 폼이 안 좋은 거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 폼이 정말 안 좋은 건데요. 프레스턴하고 FA컵 이후에는 공격 포인트를 하나도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전반기에는 쿨루세프스키가 여전히 지난 시즌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잘했고 오히려 이제 쿨루세프스키가 부상으로 빠지니까 그게 토트넘의 위기자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폼이 확 떨어지면서 오히려 네. 쿨루세프스키가 뛴 경기들에서 영향력이 점점점 좋지 않고 그게 다른 선수들 특히 손흥민 선수에게까지도 네. 악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프리미어 리그에서는요, 7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가 없고요, 11경기 연속 무득점입니다. 네, 사실 이런 상태였으면은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인데 못한다, 골이 안 나온다, 이거 지적하기에 앞서서 아니 쿨루세프스키는 왜 전혀 그거 화제가 안 됐냐? 저희는 볼 때마다 쿨루세프스키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거기다가 그 평점을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최근 나왔던 경기들에서는 7점 넘는 경기가 딱 2경기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것도 좀 크로스 많이 시도하고 그래서 조금 뻥튀기 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지금 토트넘의 경기력이 안 좋은 상태에서 변화를 주는 게 손흥민이냐 히샬리송이냐 이걸 두고 얘기할 게 아니라 히샬리송이냐 쿨루세프스키냐를 두고 손캐는 박아놓고 거기서 로테이션을 돌렸어야 됐다. 네. 근데 이제 히샬리송 선수가 이번에도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선발 출전한 8경기에서 7승 1패입니다. 네, 단 한 번의 패배가 바로 현재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아스널과의 당시 원정 경기였으니까 이 경기는 뭐 객관적 전력에서나 뭐 여러 면에서 질만했어요. 심지어 그 경기에서 도움 올렸어요. 히샬리송은. 그 경기도 잘했기 때문에 히샬리송은 네. 역시 선발용 선수다. 네, 히샬리송이 확실히 단점들도 있는 선수긴 해요. 투박한 부분들이라던가 그래서 조금 답답하게 만들 때가 있긴 한데요. 그리고 또 이제 너무 거치게 플레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약간 좀 액션, 이번 네. 경기에서도 액션을 취했잖아요. 그렇게 네. 떼굴떼굴 굴르는 장면이 아닌데 떼굴떼굴 굴르면서 뭐 그런 거는 있긴 하지만은 이 선수가 분명히 수비적으로는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뭐랄까 좀 다른 형태긴 하지만은 박지성 선수가 그렇게 뛰었던, 아니면 카이트랑 비교하는 게 더 낫겠네요. 예. 카이트 같은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가 페리시치가 뛴다거나 쿠루세스키가 있을 때는 희생하는 역할, 본인이 수비 가담도 해주고 본인이 연계도 해주고 가운데로 와주거나 뒤로 내려가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히샬리송이 나와주고 페리시치가 없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왼쪽 공격 지역을 많이 점유할 수도 있고 또 히샬리송 선수가 뒤를 커버해주니까 본인이 많이 안 내려가도 수비가 안정적인 플레이가 되니까 손흥민 선수가 살아나는 게 결국에는 히샬리송 선수가 선발 출전해서 함께 뛰어주는 효과라고도 볼 수 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히샬리송 선수는 이 경기에서 품목 평점에서는 이제 8.5점으로 케인 다음으로 높은 평점을 받았죠. 예, 뭐 그 정도로 이제 좋은 활약을 펼쳤고 이번 경기는 저는 그 선발 라인업은 다 전체적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다라고 생각해요. 다이 한 명 빼고. 예, 뭐 다이어도 굉장히 못한 경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잘하지 않았다. 그래도 좀 별로였어요, 다이어는. 그래서 제가 그 품목 평점을 뽑은 이유가 이게 가장 저한테는 딱 마음에 와닿는 평점이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전 호이비에라고 스킵도 이 경기에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뭐 항상 골 넣은 거 뭐 이런 거보다도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을 조금 많이 보는 유형이다 보니까 제가 그 선수 평가를 할 때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에서는 호이비에르, 스킵, 히샬리송 이 셋이 가장 활약상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아마 경고가 있어가지고 이게 기계적으로 이제 평점을 깎였던 것 같은데 어찌됐거나 뭐 히샬리송이 굉장히 잘해주면서 뭐 케인도 멀티골을 넣고 손흥민 선수도 골을 넣고 또 사실은 이 손케이 트리오 뭐 그 첫 번째 골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모두가 골을 넣을 수 있었을 정도로 공격 조합 잘 맞아 들어갔다. 예, 거기다 포로도 도움 올렸고요. 예. 그러면서 이번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에서는 토트넘만 웃었습니다. 현재 그 4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팀들 중에서 브렌트포드는 에버튼 원정에서 패했고요.
브라이턴은 리즈 원정에서 2대2 무승부에 그쳤고요. 리버풀은 본버스 원정에서 0대1로 패했고요. 예, 살라가 페널티킥도 놓치고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이 5위 리버풀하고의 승점 차도 6.5 벌렸고요. 물론 한 경기에 더 치렀다라고 하더라도요. 이러면은 뭐 리버풀이 그 한 경기 이기더라도 토트넘은 확실하게 위에 올라서게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이번 경기 결과가 엇갈렸다면 사실 4위 자리를 잃을 뻔도 했던 토트넘인데 지금 이 결과는 토트넘이 자력으로 4위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무엇보다 토트넘이 3월 들어 무득점 무승인 상황에서 이걸 깼다는 점에서 반등 포인트가 됐다. 예, 뭐 물론 자력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요. 뉴캐슬이랑 이제 뒤에 경기 수가 적은 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앞서 나가게 되면은 그 팀들도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귀중한 승리를 거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토트넘은 이제 A매치 전후로 있는 두 경기 일정은 상당히 쉬운 편이죠. 네. 현재 그 프리미어리그 최하위인 사우스햄튼 원정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버턴 원정 가는데요. 원정 2연전이라는 그런 부분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상대 팀들이 하위권에 있는 팀들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연승 무드를 이어간다면은 이제 4월 초에 있을 죽음의 일정, 그러니까 브라이턴, 본머스, 뉴캐슬, 맨유, 리버풀로 이어지는 죽음의 일정을 앞두고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상승 무드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사우스햄튼이나 에버튼도 홈 경기이기 때문에 원정을 할 때마다 공격적으로 나선다는 점은 오히려 토트넘 입장에선 또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네. 물론 이제 본머스가 리버풀을 잡았기 때문에 브라이튼, 뉴캐슬, 맨유, 리버풀전에 비해 본머스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겠느냐 했던 부분까지도 우려가 조금은 되긴 해도 네. 어찌됐거나 토트넘이 중요한 이 터닝 포인트를 이번 노팅엄전에 만들었다. 네. 이런 점들은 흥미롭고, 무엇보다 그게 단순한 결과를 넘어서 선수 구성과 전술적인 부분이 바뀌면서 팀의 경기력이 살아났다는 것은 앞으로 조금 기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또 짚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손흥민 선수가 역시 페리시치가 빠지니까 조금 기세가 올랐다. 특히 이제 벤 데이비스가 왼쪽 윙백으로 뛸 때 괜찮다라고 저희가 주구장창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안 써왔잖아요. 이번 경기에 그 부분이 어떻게 또 효과를 냈는지 이어지는 분석 영상에서 부버지 김현민 기자의 정밀한 내용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